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쿄돔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원전 오염수 125만 톤. 지금 1050개 저장 탱크에 담겨있는 이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끝내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 후인 2023년부터 방류를 시작해 30-40년에 걸쳐서 바다로 계속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정화와 희석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일본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까 많은 걱정이 밀려오는데요. 바다에서 마음 편하게 휴가를 보내는 일, 바다를 터전 삼아서 이어온 어민들의 삶, 그 어민들이 잡은 수산물이 올라오는 우리의 식탁, 우리의 건강과 안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주장대로 과연 기우일까요?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비록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법은 외면한 채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닌지 일본의 양심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 아침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아침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및 산지, 충북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어젯밤 10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4월 중순에 이렇게 한파특보가 발령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오늘 다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죠. 무엇보다 걱정은 농작물 피해입니다. 올해 워낙 꽃이 일찍 폈기 때문에 수분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찾아온 이 냉해가 농작물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송풍팬 또 살수기를 미리 설치해둔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동하셔서 냉해 피해 입는 일 없게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KBS 일라디오 채널 검색하셔서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 또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오늘의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겠다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실 때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답과 함께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추첨을 통해서 3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치킨 교환권, 또 커피 교환권 같은 다양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양 생태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해저류와 어류의 서식지도 북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도 사는 곳을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의 북위 35도 일대에 서식하던 이것이 최근에는 경상북도 울진 부근인 북위 37도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니까 많이 올라왔죠. 바닷물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요. 건강한 바다와 풍부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자, 꼬들꼬들 씹는 맛이 일품인 이것, 애주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주인 이것. 회로도 먹고 구이나 초무침으로 먹거나 찜으로 먹거나 살짝 삶아 먹어도 좋고 맑은 탕을 끓여 먹어도 국물 맛이 끝내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놓기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정부가 결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장관회의를 열고 결국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결정을 했는데요. 이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어제 밝혔습니다. 시점은 2년 후부터 30년에서 40년간 나눠서 방류한다는 건데요. 네. 스가 요시대 총리는 처리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이 발생하면서 원자로 시설이 이제 파괴가 됐고 그 안으로 지하수, 빗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하루에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이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하고 나서 현재 이 오염수를 탱크에 보관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삼중수소, 트리튬 같은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이걸 물로 희석해서 기준치의 40분의 1로 농도를 낮춰서 일본은 배출하는 것 정도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마셔도 별일이 없다라면서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 한국 원전이 바다에 방출된 것보다 비율이 낮다라고 말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건 흘려왔는데 어제 이제 결국 네. 공표를 한 거죠. 국제사회 반응들은 어떤지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은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정부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어제 오전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비공개로 불러서 강력히 항의했고요. 중국 외교부는 핵 폐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의 행위는 극도로 책임없고 심각하게 국제 공공 건강과 안전, 주변국들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원자력위원회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일본 전국어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했고요. 이와테현 지사는 시기에 상조하면서 반대하는 지자체장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후쿠시마 현청 앞에서도 주민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재팬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주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 재팬은 이번 방류 결정이 유엔의 해양법 조약에 대한 일본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방류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린피스가 지난 3월달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대적인 방사능 오염 제거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완료된 면적은 15%에 불과하다면서 오염이 여전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본 정부 조치에 동의해 주는 듯한 얘기를 하는 측의 그 근거는 뭐죠? 일단 국제 원자력기구 측에서는요. 예. 이제 어쨌든 그 법적 규정,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 입장 밝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미국 국제 원자력기구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2년 후인데 그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년 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요. 러시아,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북태평양을 돈 다음에 4년에서 5년 후쯤에는 우리나라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헬름호르츠 해양연구소가 이 과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물질이 구로시오 해를 타고 러시아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 등을 통해서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총 걸리는 시간은 4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세슘 137 같은 경우는 인체에 무해한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러시아나 북미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다에는 좀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본과 가장 가깝고 수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모두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방류까지 남은 기간이 있는데 일본이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을 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외교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는 말씀하신 트리늄, 그러니까 삼중수와 함께 세슘 134, 세슘 137, 스론튬 90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특히 삼중수소는 해양 방출하게 되면은요.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이게 체내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베타산을 방사해서 이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핵종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DNA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사멸할 수도 있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제 퍼지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상황을 좀 보자면 의료 체계도 지금 잘 잡혀 있지 않은데 심각한 식량난까지 지금 겹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은 지난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만 명에서 9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3,700명에서 4,300명씩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식량난까지 겹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 보급이 늦어지고 40살 이하 젊은층 환자가 급증하면서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보건 위기 와중에 굶주림, 식량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브라질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 식량 주권과 영양안전 연구 네트워크는 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기아에 시달린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1,900만 명이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식량 위기는 농촌에 특히 심해서 전체 농촌 가구의 12%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도시 지역은 기아에 시달린 인구가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1억 1,070만 명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관계자는 식량 위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지원금이 축소되는 반면에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상파울루 서쪽 빈민가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은 장애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먹을거리가 없는 것이라면서 올해 계속 굶주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재활용 쓰레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루에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 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운이 좋아야지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하고 그 돈으로 5kg들이 쌀 한 자루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업교회에서 주는 물품을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빈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운데요.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 자료를 보면 쌀 가격이 1년 사이에 70% 이상 올랐고요. 콩기름은 87%, 콩은 51%, 감자는 47%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의 마르세로 네리는 가난한 브라질 사람들은 그동안 연대 손길, 가족, 친구의 도움으로 버텼다면서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고 물자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얘기 또 나눠보죠. 미국의 한 기업이 실내 농업작물 수확하는 로봇을 개발한 업체를 인수했다고요? 이게 어떤 뜻이 될까요? 네. 미국의 앱 하버스트가 실내 농업 작물 수확 로봇인 버거를 개발한 업체인 루트 AI를 $6천만 우리 돈으로
673억 원에 인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앱 하버스트는요, 6천만 달러 중에서 1천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주식 지분에 5천만 달러 투입해서 루트 AI를 인수했는데요. 지난 2018년 설립된 루트 AI 직원들은 앱 하버스트 기술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트 AI 공동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조시 레싱은 앱 하버스트 최고 기술 책임 경영자를 맡게 된다고 하는데, 앱 하버스트가 짓고 있는 실내 농장 네트워크 위한 로봇과 AI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언 로프 루트 AI 공동 창업자는 앱 하버스트 기술 부사장으로 이 기업에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이민 제한 등으로 미국의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세계 농업 로봇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46억 달러에서 203억 달러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를 겨냥한 결정을 내린 건데, 네, 이 맞습니다. 앱 하베스트라는 회사가 그러면 하우스 작물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앱 하버스트는요, 켄터키주 모헤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실내 농업 업체로서 야외 농업,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간단히 하우스 농업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물을 90%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 빗물만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초점을 맞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앱 하베스트는요, 실내 농업용 로봇인 버거가 수집하는 수학 데이터가 농작물 건강을 평가하고 수확량을 정밀하게 예측하면서 이 통제된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농작물을 키우는데 최적화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앱 하버스트는 모헤드에 있는 60에이커 규모의 자사 실내 농장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에 속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로봇을 통해서 수집된 각 작물의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고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앱 하버스트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영양가가 있고 또 건강한 음식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앱 하버스트와 같이 회사를 합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과연 공직사회만의 문제일까? 지금 농지 투기 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봅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께서 대표를 맡고 계신 공익법률센터 농본,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농본은 올해 2월에 창립을 했는데요. 지금 노동이나 인권, 환경 관련해서는 비영리 공익 변호사 사무실, 법률 사무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한 어떤 비영리 공익업 단체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또 농촌에는 굉장히 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일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올해 2월에 좀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한 공익 법률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농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상대적으로 좀 없었네요. 이번에 네. 그래서 2월에 만드신 건데, 홍성군 홍동면 들판에 네. 위치를 하고 있어요. 홍동면이라고 하면 이제 친환경 농업의 메카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농업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 어떻게 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사실은 5년 전에 홍동면으로 귀촌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홍동면이 가진 좀 농업이나 우리 사회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이 활발한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홍동면에 사무실을 두게 됐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우리가 흔히 초심이라고 말하는 출발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제대로 들어있을 그 시기인데,
특히 지금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 어디에 좀 어떤 문제들을 내가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져요. 네, 뭐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축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농촌에 너무 현안이 많습니다. 뭐 폐기물 문제, 또 뭐 송전탑이라든지 대규모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농촌 마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좀 그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이 이 법률이나 행정 절차를 몰라서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농촌으로 밀려드는 그런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송전탑 대규모 축사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좀 지원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법이나 행정 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지금 일종의 기획 사업인데 기후 변화 때문에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실태 조사도 하고 입법 운동, 또 법률을 만들어서 제대로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지금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농지 문제 같은 것도 좀 정확한 실태 조사와 좀 대안 모색을 하는 활동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만나면 좀 이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LH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네, 비롯된 농지 투기 문제,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중간 결과도 발표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직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사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는 지자체들이 꽤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지자체가 그냥 알아서 전수조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좀 특별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전수조사도 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사본부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농지 투기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서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농지 투기 문제는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농지 투기 문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죠. 네. 사실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농지 투기거든요. 이번에 LH 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농지를 사들인 형태의 투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투기, 핵심이라고 하는 농지 투기가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조사도 되고 좀 근절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당이익 환수는 현행법상으로 지금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네, 국민들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런 불법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환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환수하는 장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직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같은 걸 이용해서 농지 투기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몰수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7년인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금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안이고, 공직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농지를 산 경우, 이런 경우만 지금 부당이익 환수를 몰수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경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는 정부가 부당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현행법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자체에선 소속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쪽으로 이제
위탁을 해서 2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조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자체 주변에 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시민단체들은 아니 지자체 공무원들이야말로 이런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체 조사라는 게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한다고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이전에도 뭐 국회의원들 관련된 문제들 뭐 가령 국회의원들이 뭐 피감기관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그 김영란법이죠. 김영란법 위반해서 그 피감기관 예산 지원받은 국회의원들 명단도 공개를 못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이고 국회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런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 맡긴 문제가 아니라 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가 보면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어떤 재산을 국가 차원에서 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재산을 몰수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좀 제대로 좀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이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는데 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농지법 위반 실태 좀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미 이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부동산 등기부라든지 공개되어 있는 각 네네. 자료들만 봐도 이제 그 정도 의심받는 사례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전수조사는 어떻게든 가능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국회의원들 중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농지법 위반 혐의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어떤 공직자들이나 뭐 일반 국민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처벌을 하고 그 제재를 하려면 국회의원들부터 저는 좀 제대로 처벌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 자체는 사실 뭐 조사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부에 이런 좀 골마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조사해서 근절하겠다라는 좀 의지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제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제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관리도 강화한다, 뭐 위원회를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이제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가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강화하겠다,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대책이 되겠지만 이미 이제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현재 비농업인,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비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처분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농지연행 위탁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추가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들 이런 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근절하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를 하는 경우는 뭐 몰수나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그 부당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소급해서 저는 환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특히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좀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또 제대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자유전이란 말을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를 끝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뭐 40%대, 곡물 자급률은 2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는 결국 식량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작년에도 우리가 이상 기후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농지를 보존하고 이 문제가 국민들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를 보존하는 게 지금 기후 위기 시대에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난 20년 동안 뭐 30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사라졌는데 이런 식으로 농지가 사라지면 정말 이 국민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꼭 좀 실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민과 농촌, 농업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542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500명대이었습니다만 오늘은 700명대 중후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이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고 만약 4차 유행이 시작되면 3차 유행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실제로 몇 주 만에 300명대에서 700명대까지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단검사 역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현재의 진단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한 차례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고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얀센 백신 접종자들 중에서 이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근거로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 백신의 접종을 중지하거나 도입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이 미국 내 최소 35개 주가 이 보건당국의 권고 직후 얀센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했고요.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FDA의 권고가 나온 뒤에 얀센 백신 접종을 중지시켰습니다. 유럽 대륙은 얀센 백신 도입을 연기를 한 상황이고요.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 우려가 나온 데 이어서 얀센 백신마저 비슷한 문제로 장기간 사용 중단될 경우 이 세계 각국의 집단 면역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 가능해서 이 지구촌 백신 공급난을 해소할 유력 후보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결국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죠? 네. 결국 일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2년 뒤부터 방류를 시작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무려 125만 톤의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일본은 기준을 훨씬 웃도는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오염수를 정화장치로 걸은 뒤에 이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의 40분의 1로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방사능 물질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 방사능 물질은 물에 남아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50년간 빠져나가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백혈병이나 골수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를 할 경우 해류를 타고 약 200여일 뒤면 이 제주도에 도착을 하고 또 1년쯤 되면 동해 전체를 뒤엎고 또 3년이면 미국 해협까지 오염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일본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또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부임한 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도 외교부로 불러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고요. 이 중국 외교부 역시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항의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입장은 전혀 달랐는데요. 미국은 일본 발표에 곧바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일본 정부가 특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택의 결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다면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서울시가 정부와 방역 또 공시지가 문제를 두고 좀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간이 진단 키트 도입과 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방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업종별로 영업금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간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 진단 키트가 개당 2만 원을 웃도는데 이 키트를 누가 구매할지도 불분명하고 또 결과가 나오려면 30분가량 기다려야 하는 단점도 있으며 이 무엇보다 정확도가 PCR 검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겁니다. 이 술을 마신 분들이 검체 채취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공시지가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는 공시지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이고 그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공시지가 가격 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사례 조사를 거쳤다며 공시가격을 신뢰해달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국마사회 회장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 제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지난 2월에 마사회장에 취임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취임 직후인 지난달 초에 의원 시절 보좌관을 이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마사회 내규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조항이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가 이 채용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개선 권고를 내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만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때 이 김우룡 회장의 막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김우룡 회장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12년 국회의원을 그냥 한 줄 아냐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하고요. 또 인사 담당자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의견을 물어서 역시 특별 채용을 하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이라면서 이 채용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김우남 회장은 이 측근을 비서실장에 앉히지 못했고요. 이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예. 이 자리도 월 7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대신 폭언을 들은 직원은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김은하 회장 측은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라면서 업무 미숙으로 질책하던 중 부적절한 언행이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금요일 이 경기도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열리는 이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약 20여 명의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추모식에 거의 못 갔다며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이 행정안전부 등 이 정부가 주관하는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은 5년 만입니다. 2016년 2주기 행사 당시 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이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한 적밖에 없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일부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죠? 네, 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고통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국가는 치료비 말고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도 생존자 24명 중 참사 당시 20명을 구해서 파란 바지의 영웅으로 불렸던 김동수 씨를 포함해 15명이 참여했고요. 이 청구액은 1인당 2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 2015년 제정된 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배보상금 그리고 위로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됐는데 신청 기간이 짧아서 신청을 못한 데다가 또 트라우마에 따른 후유 부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453님, 갑작스런 한파로 텃밭에 막 올라오기 시작한 싹들이 얼어버릴까 걱정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4월 중순에 한파라뇨. 농작물 피해 발생할까봐 진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특히 과수농가 작년에도 냉해 피해 입었기 때문에 지금 걱정 많으실 텐데요. 송풍장치 또 미세 살수장치 가동하시고 농작물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옷차림 오늘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 잘 감싸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